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국내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모기지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서 장마판 강한 반등 탄력을 보였고요. 자, 게다가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예상치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공기업 지분 해외 매각 소식, 그리고 GM대우의 정부 지원 요청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를 대폭 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서울 지역 신규 취득주택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민병건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서울 외 지역의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도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당초 정부는 서울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만 신규 취득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열면서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서울 출신 의원들이 서울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이종구 의원 등은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요. 이들은 세법을 다루는 주무 상임위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때 서울 지역을 양도세 감면 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자,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5년이나 줄 경우에, 자, 요즘 들어서도 이제 이런저런 정책 발표에 따라서 부동산 값이 사실 심상치 않게 출렁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 바람이 다시 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솔직히 드는데요. 지금은 워낙 경기가 침체돼 있어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해도 당장 투기가 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종구 의원 등의 분석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투기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 주택 미분양 물량이 쌓이게 되고 이는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함께 부실화된다는 우려인데요. 따라서 다수의 투기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풀어 건설사들을 살려야 한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울 지역 미분양이 그렇게 위험 수준으로까지 많이 늘어있는 상황인지 적체돼 있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사실 서울 자체만으로는 미분양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2,26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의 1.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규제 완화는 상징성이 큽니다. 이는 여당이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살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혜택을 주려면 서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규제 완화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3구, 즉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연계되어 있는데요. 정부 역시 이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등을 검토하면서 이번 서울 지역에 대한 양도세 면제 여부, 감면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규 취득주택과 관련해서 또 다른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방을 비롯한 비과밀 억제권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에서 비과밀 억제권의 신규 취득주택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과밀 억제권이라도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세를 매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지방 대도시 등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민병건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전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라고 부르죠. 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라든가 공기업 등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헐값 매각이라든가 또 기술 유출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의 이철균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기업 지분 해외 매각 등 다각도의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작년에는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좀 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예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일본계 자금의 직접 투자가 늘면서 작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4년 만에 중과세로 돌아섰고 그 규모는 117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별로 눈에 띄는 특징을 보면 금융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미국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13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반면
일본은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자 4분기부터는 해외 투자를 적극 늘려가면서 작년 전체로는 14억 달러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올해는 외국인 직접 투자 목표를 더 높였던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잡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탄탄하게 하는 것 이외에 대외적으로는 수출과 외국인의 직접 투자의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나 외국인 직접 투자는 달러의 확보와도 연결되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재해 12개 부처와 16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모두 77억 달러 규모 44건을 중점 관리키로 했는데요. 좀 더 큰 틀로 관리 대상을 4개 분야로 꼽았는데 다국적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녹색 성장 관련 프로젝트, 교육, 의료, 관광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 기존 진출 외국 기업의 증액 투자 프로젝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자, 그리고 눈길을 끄는 것이 방위산업체 지분을 2배로 늘려서 외국인에게 팔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적대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내용인데요. 정부는 현행 10%로 제한되어 있는 방위산업체의 지분을 최대 20%까지 늘려서라도 외국인 직접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최근 매각에 실패한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고등훈련기 T-50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지분도 최대 20%까지 팔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각국이 보호하고 있는 분야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투자 의향도 높지 않겠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만 방위산업까지 외국인에 파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지분을 20%까지만 팔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라든가 경영권 문제는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방산업체 이외에도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라든가 민영화될 공기업도 외국인에게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방위산업체 이외에 하이닉스나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물론 현재 민영화가 추진 중인 공기업도 외국인에게 파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연내 매각이 가능한 투자 유치 프로젝트 선정과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대상은 현재 최종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토 중인 목록에는 하이닉스, 대우일렉트로닉스, LG파워컴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과 지역난방공사, 한정 KPS와 같은 공기업들도 그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철균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50 고등훈련기 판매와 관련해서 UAE라고 하죠.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판매 제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함께 들려와 있는데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올 들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설비 가동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 1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률은 평균 47.8%에 그쳤다고 합니다. 업계의 손익분기점 가동률이 60에서 65%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완성차 업체들의 이와 같은 그 상황은 영업 적자는 물론이고 인력 구조 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낳고 있습니다. 자, 박태준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설비 가동률이 대폭 하락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가동률이 뭐고 이 가동률이 과연 얼만큼 떨어진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 자동차 업체의 설비 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그 최대 생산량에 대해서 실제 생산량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 조업을 했을 때 100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감산 등으로 50대밖에 생산이 안 됐다. 그럼 설비 가동률이 50%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설비 가동률은 그 자동차 업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네. 최근에 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올 들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설비 가동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 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그 설비 가동률이 평균 47.8%로 나타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가동률인 60에서 6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죠. 네. 업체별로 보면은 법정 관리가 시작된 쌍용차는 가동률이 10%에 머물러서 국내 자동차 산업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네. 예, 지난해 수출 호조로 가동률이 99%에 달했던 GM 대우는 56%에 그쳐서 절반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또 기아차도 28%포인트 하락해서 47%에 그쳤고요. 그 66%로 손익분기점에 턱걸이를 했던 르노 삼성도 4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 4분기까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가동률이 95%에 달했던 현대차 역시 75%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가동률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게 될 경우 자동차 업체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갖고 있는 인력이나 설비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다면 뭐 갖고 있는 기계에 어쩔 수 없다지만 인력 과잉 문제가 함께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드네요. 네, 그렇죠. 이 설비 가동률이 평균 손익 분기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그 완성차 업체들은 영업 적자 또는 그 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지난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낸 기아차의 경우는 올해 1, 4분기에 적자가 불가피할 실정인데요. 최근에 LIG 투자증권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그 기아차의 영업 손익은 그 1, 4분기에 1,17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됐고요. 네. 또 1, 4분기 가동률이 75%에 그친 현대차도 1,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9%나 줄어든 2,100억여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그 완성차 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인력 감축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까지 그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부분은 이제 원가 절감을 할 요소가 없고 이제 인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 전문가들은 그 완성차 5개사가 현재 600만 대의 생산 체제 인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업계의 업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GM대우도 정부 측에 이제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GM대우가 쌍용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을 비롯한 GM대우 경영진 3명이 지난 11일 그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해서 이은호 그 지식경제부 장관과 임채민 1차관 등을 만나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자동차 업계는 GM대우도 미국 GM 본사의 경영위기와 판매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정부 측에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GM대우는 지난해 내수와 수출 실적이 각각 10.7%, 7.7% 줄었습니다. 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전체 판매 실적이 45,900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5%나 감소하는 등 아주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인데요. 또 문제가 그 GM대우가 2002년에 매각할 당시에 산업은행하고 그 4개 은행과 설정한 신용공유 한도 2조 3천억 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신용공유 한도 1조 3천억 원을 지난해 이제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인출을 해가지고 네. 지난 2월 2일 날 이게 거의 소진이 되면서 그 자금 조달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동차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는 과연 입장이 어떠한지도 궁금하고요. 또 자동차 업계 전망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 정부는 그 부정적인 입장을 GM대우 측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개별 기업의 자금 문제는 그 채권 은행 등에서 처리할 사안이지 정부 차원의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또 지원을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 한편 그 자동차 업계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좀 최악의 모습을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려했던 대로 그 쌍용차 협력업체 중 한 곳인 대신산업이 그 어음을 맞지 못해서 그 지난 12일 최종 부도 처리가 됐고요. 또 현재 6개에서 7개의 협력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쌍용차 법정관리인과 그 협력업체 대표들이 그 공동으로 산업은행에 50억 원가량의 긴급 자금을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업계는 이 업체들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내수가 살아나야 된다, 뭐 이런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정부도 이를 위해서 최근에 그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는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 지원책들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도입돼서 네. 적어도 내수 판매만이라도 늘어나야 어떤 회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자세한 소식을 박태준 기자로부터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60포인트 오른 1192.4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는 전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1,000억 원 이상 유입되며 장후반 들어 상승 반전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투신과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1,414억 원 수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090억 원, 557억 원 수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를 위주로 1,559억 원 수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 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가 하락하면 사고 오르면 파는 박스권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가 1100선에서 1200선 사이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도 개인들은 철저하게 저가 매수, 고가 매도 매매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주가가 상승할 때 뒤늦게 추격 매수에 가담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서둘러 주식을 내다 팔며 손실을 자초했던 것과 비교할 때 아주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는 증시가 올 들어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은 채 박스권에서 제한된 등락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개인들의 매매 전략이 현재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선 증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움직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만큼 신중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모 증권사에서 투자자들의 성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고위험 고객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된 후 증권사를 찾은 고객 10명 가운데 4명은 주식형 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적합한 투자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4일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후 일주일간 창구를 찾은 고객 1,359명의 투자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파생상품 펀드 등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공격 투자형 투자자는 전체 20.4%,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주식형에 투자할 수 있는 적극 투자형 투자자는 18.0%에 달했습니다. 전체 투자자의 38%가량이 주식형 펀드 등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셈인데요.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위험 투자형으로 분류된 투자자들은 주식형 펀드나 주가연계증권 등 파생 상품에 가입해본 경험과 직접 주식을 매매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초 예상보다 고위험 투자자가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위험 고객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혜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경제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전 금융회사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매매에 나섭니다. 매입 규모는 저축은행 8천억 원을 포함해서 총 4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매입 가격은 담보평가액의 70% 수준입니다. 일본 최대 철강사인 신일본 제철이 건설용 H형광 가격을 30%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철강제 수요가 급감해 재고가 늘어나자 3년 반 만에 가격을 낮춘 겁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경제위기의 원인인 서프라임 모기지와 파생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제약업계가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내부 고발 제도를 운영합니다. 업계가 자체적으로 상호 감시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적발업체는 중징계에 처하거나 관련 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Company.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증시 전략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홍성금 부장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노승일 과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닷새 만에 이제 상승세로 마치면서 다시금 119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20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발판이 마련된 셈인데요. 자, 먼저 홍성금 부장께서 이번 주 장의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기간 매수 가운데 전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1192.4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그 기관과 외인 매수로 전일 대비 9.77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395.6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주택 부문 그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그 건설주들이 동반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이 7%대 상승하며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엘리메드가 유상증자에 따른 그 추가 상장 부담으로 13%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98만 주 그 유상 물량이 16일 추가 상장됨으로써 물량 부담에 버거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 매도하는 가운데 매도세, 또한 그 프로그램 매매 이러한 매물들로 인해서 다소 물량 부담을 받았습니다만 장중에 완만하게 소화하며 조정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그 미 시장이 그 경기 부양책과 또한 그 금융 구제안이 경기 후퇴를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비관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확산으로 인해서 미장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그 1월 말 실업수당 그 청구 인원이 481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그 국내에서는 그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5% 인하함으로써 넉 달 만에 3.25포인트를 인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0포인트로 저금리 시대를 열어가게 됐습니다.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하루 그 5,800억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은 개인과 연금에서 받아내면서 완만히 소화하는 그러한 한 주간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하는 그러한 진행 국면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이와 같은 종목군이었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종목군을 살펴보면 KB금융, 한진해운, LG전자, 신한지주 이러한 종목군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증시와 특징주에 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노승일 과장께 여쭤보죠. 예. 이번 주는 제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항공이요? 예. 현재 주가 38,600원이며 목표 주가는 4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대한항공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그 유가와 환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그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 비용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항공에게는 약간의 호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유류 비용이 하락, 안정화로 그 향후 영업이익이 개선, 그다음에 가능하면 그 환율은 향후 우하향으로 점차적으로 안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인한 장거리 운송에 특화된 대한항공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엔고 현상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의 이용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도 따라서 여객 부분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2월 4일부터 기관은 매수를 하며 개인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은 대한항공 주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면입니다. 현재 대한항공 60일 이동 평균선과 1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정 시기에 매수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대한항공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최저점 23,650원에서 44,750원까지 리바운드 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 후반에 32,000원 그때까지 일단 다시 재차 조정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을 동시에 지금 돌파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한 20일 이동평균선마저 일단 우상향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20일 이평선마저 우상향으로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예상을 하면서 일단 지금 현재 전고점 부분인 44,750원이나 목표 주가는 44,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38,400원 수준이고요. 목표 주가가 44,000원, 한 15% 정도의 그런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한번 매수를 생각을 해보자, 그런 조언을 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홍성근 부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에 그 플랜티넷이라는 자본금 44억 8천만 원의 조그만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소형주네요. 예, 소형주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그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 전문 업체인 플랜티넷입니다. 당사는 그 지난해 매출이 전기 대비해서 21% 감소한 152억 달러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그 단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오히려 19% 증가한 42억 달러를 실현했습니다. 주력 기업인 주력 사업인 그 차단 서비스가 감소세를 지난 한 해 동안에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신규 사업인 그 매장 음악 서비스라든가 또한 그 오디오 사업, 또한 그 영상 사업 이러한 사업군으로 매출을 확대시키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 3%대로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는 그런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전국의 파리바게트라든가 던킨도너스 또 TGI 이러한 그 체인점을 이용해서 그런 그 신규 사업인 그 매장 음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8,000개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인 IPTV 쪽에서도 전국 250개 매장의 그 맥주 전문점인 와바 또 그 커피 전문점인 세븐몽키스 이러한 그 세븐몽키스는 30개 정도 되고요. 이러한 매장들을 확보하여서 그 영상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서비스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원래 영상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마트라든가 GS25 편의점 등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기업에 맞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플랜티넷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을 살펴보면 일본이 지금 7천억대 규모의 이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기타 사항으로 그 밖에 그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KTX의 오디오 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그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도 해외 현지 범위를 진출하여서 큰 매출은 아닙니다만 2%대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장중 8,000원을 형성했었습니다. 그 8,000원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고객 그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면서 4,000원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기 반등으로 5,000원대를 형성한 이후에 지난해 그 금융장세 때, 금융위기 때 동반 하락을 하면서 2,565원까지 장중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은 의외로 그 강하지 못했고 장중 반등 한 5일 이어진 이후에 넉 달째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번 달 들어서 거래량 증가하다가 다시 감세 추세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다소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 트렌드로 전환 중입니다. 목표가는 4,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21선 위치해 있는 3,200원, 그다음에 매수가는 오늘 3,415원 전후대를 매수가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플랜티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지금 횡보 기간이 상당히 길게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좀 더 많은 큰 폭의 가격 상승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플랜티넷이라는 기업의 추천 말씀까지 전해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주 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닷새 만에 마감이 되면서 1190선, 다시금 1200선 재탈환을 할 수 있는 그 받침돌 역할을 이제 놓은 채 한 주를 마감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주 장에 대한 기대가 솔직히 좀 됩니다. 자, 다음 주 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승일 과장께서는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지난 주말 그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또한 이번 주 월요일 무난히 전고점 1228포인트 120일 이동평균선마저 돌파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담과 그다음 미국 증시의 불확실한 방향이 코스피 지수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네.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력 확인 과정을 거쳤고요. 뭐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금요일 날 그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을 보일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다우존스는 8,000포인트와 8,400포인트 밴드를 형성 중이고 국내 코스피 지수는 1,158포인트와 1,228포인트 밴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8,400포인트 밴드 상당 부분은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이며 국내 코스피 지수 1,228포인트는 밴드 상당 부분으로 전고점 부분입니다. 미국과 국내 증시는 밴드 상당 부분이 의미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과 그 국내 증시는 밴드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중이고 국내 코스피 지수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미국 다우존스 20일 이동평균선 회복과 국내 코스피 지수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가 가능하리라 예상되며 따라서 코스피 지수 그 전고점 1228포인트 또한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조정을 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IT, 철강, 운수장비, 조선, 건설업종이 필두가 돼서 돌파할 가능성이 크며 다음은 다우존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월봉 차트입니다. 다우존스 월봉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그림을 좀 더 축소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8,000포인트에서 그 8,0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조금씩 땡기는 위쪽으로 땡기는 이러한 모습 보였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우상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다우 월봉의 모습 또한 여기에서 양봉을 그려줘야지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밴드 상단 8,400포인트 돌파를 하면서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 일봉입니다. 다우의 지금 현재 일봉인데요. 다우의 현재 일봉이 그 60일과 20일이 그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모습인데요. 8,000선이 무너지면서 일단 20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다우존스가 밑꼬리 달면서 끌어당기는 모습, 스파이크에 대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 그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긴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놓여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담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월봉인데요. 다우존스와 틀리게 코스피 월봉은 120개월 이평선에서 지지를 보면서 지금 현재 양봉이 3개가 지금 출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1228포인트 전고점 돌파 후에 리바운드 되는 거는 1320포인트까지 리바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주봉입니다. 주봉적으로 보시면은 이번 주에 쉬는 자리는 쉬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0일
우하향하는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20주 이동평균선 자체가 그 우상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우하향하는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이번 주는 조정주로 봤던 게 정상이지 않았던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 보시면은 오늘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밑꼬리 달리면서 일단 그 양봉을 내줬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밑꼬리 달리면서 양봉을 내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코스피 일봉이 6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테스트 구간을 충분히 거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테스트 구간이 충분히 거쳤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2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지만은 60일과 이평선 자체가 단단하게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돌파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밴드를 보시면은 1228포인트와 1157포인트 이 밴드인데요. 이 밴드 하단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거는 좀 미국 다우존스만 좀 따라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술적 분석을 곁들여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홍성근 부장님께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전망에 기반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한 주간 투자를 하시는 게 보다 더 성공 확률이 높을지 그에 대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예, 일단 그 미시장 8천선 지지 여부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지금 국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 이러한 부분도 진정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네. 조정 후에 추가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둬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미시장에서 부양안이 7,890억 달러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게 확정이 됨으로써 이제 집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그 미 주택 시장이 그 지원안이 그 구체화돼 가고 있고 또한 1월 그 소매 판매 실적이 전달 대비해서 1%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그 지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그 전분기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회복될 가능성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1월 같은 경우에 은행 대출의 경우 100% 이상의 그 대출이 증가하면서 폭증하는 모습을 오래간만에 보였습니다. 또한 그 지난해 그 4조 위안 이상의 그 경기 부양책이 글로벌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중국이 회복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배경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은 추가 상승에 비중을 두시는 게 매매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미 시장이 아직도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 있고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매매 종목의 수를 좀 좁히면서 줄여서 매매 종목군을 실적 호전이라든가 또는 매수가 집중되는 어떤 테마군으로 집중하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군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그 수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일부 건설주들, 그다음에 그 선 조정을 보인 그 전기전자, LG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전기전자 종목군, 또한 그 대우증권, 하나증권을 필두로 한 증권주, 그밖에 그 기아차, 현대차, 그 건설주와 운수장비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그 요즘 와서 그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는 신약 관련 그 바이오 제약주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제약주들도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 노승일 과장님 그리고 동양종금증권의 홍성근 부장님 두 분과 함께 증시 분석과 전망 또 투자 기업 추천 기업에 관한 자세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잠시 이어서 센재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탈. 블룸버그의 간판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참 많은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흔히들 이제 하시는 뭐 주식이라든가 또 항상 갖고 계신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또 그 밖에 또 투자 상품을 고르자면은 채권이라는 또 투자 상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은 있긴 한데 이 채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하려고 들면은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하기가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권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센재테크에서는요, 채권 시장과 상품 그리고 실제로 채권 투자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또 효율적인지 또 그 투자 요령까지 여러분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입니다. 아이투신의 김형호 채권운용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한번 파헤쳐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뭐든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가 가장 첫 출발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채권 투자가 왜 중요한지 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채권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한데 예. 제가 한 5가지 정도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나요? 예. 첫 번째, 이 채권은 고정수익금,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은 뭐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그 시세가 올라야 되는데 네. 채권은 고정수익금을 지급해주는 자산이다. 이런 고정수익금 제공해주는 자산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하면 네. 다른 자산 그 가치 평가의 그 기초가 되는 기초를 잘 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부동산 투자하는데도 채권 투자가 많이 활용되고요. 세 번째, 그 바로 연이어 가지고 주식, 부동산 투자와 채권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 그 더 효율적이고 또 위험 대비해서 수익이 더 높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정부나 기업 같은 이런 우리나라 그 GDP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투자 주체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 채권 금리가 바로 자산 가치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값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채권 투자란 왜 중요한 것인지에 관해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채권이라는 게 과연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성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성. 네.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채권은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 이런 자금이 필요한 기관에서 발행한 차용 증권입니다. 그래서 돈 빌리기 위해서 그 종이를 준 그 종이가 바로 채권이 되었고요. 그래서 채권의 종류는 뭐 국채, 은행채, 회사채 이렇게 나눠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특성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 그 채권은 고정금리를 지급한다. 발행할 때 언제 얼마 지급하는 그 고정금리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만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원금을 다시 돌려준다. 그것도 다 채권에 다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특징은 만기 이전에도 매매를 해서 돈을 찾을 수 있다. 황금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성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생각보다 염려했던 것보다는. 자, 그렇다면 이제 채권의 그 가격과 수익률, 이게 사실 좀 상당히 헷갈립니다. 제가 항상 헷갈리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환율이 항상 이게 헷갈리고요. 채권도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확실히 알게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마 다른 대부분 처음 하신 분들이 다 이 개념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데요. 네. 그 채권 수익률을 다른 말로 할인율로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할인율이요? 예, 할인율. 뭘 할인할 때 많이 할인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적게 할인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을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로 할인율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할인율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고요. 그 이유는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채권 발행할 때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그 가치를 많이 할인하면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하고 채권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채권 수익률을 할인율로 바꿔가지고 채권 가격하고 할인율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1,000만 원이 되는 하나은행 CD가 있다고 하십시다. 네. 그러면 그 1년 후에 1,000만 원인데 오늘 현재 얼마로 매매하는지가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오늘 현재 가격을 알아보는 건데요. 5%로 만약에 이를 할인하면 채권 수익률이 5%라고 하면 하나은행 CD 가격은 952만 3,809원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서 아니면 할인율이 떨어져서 낮은 금리로 할인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의 한번 할인해 보면 그 가격은 970만 8,737원이 됩니다. 이렇게 5%로 채권 수익률이 5%일 때 가격보다 채권 수익률이 3%일 때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할인이 덜 됐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할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쉬운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역으로 이렇게 한번 또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해가 확실히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으로요. 예. 그래서 역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3%로 할인하던 그 채권을 네. 이제 5%를 하려면 가격이 이제 거꾸로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다시 예제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걸 이제 은행채 많이 요즘 투자하시는 은행채로 예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1,060만 원이 지급되는 국민은행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1,060만 원이라면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60만 원 이렇게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5%로 지금 계산을 하면 가격은 1,000만 원, 1,099만 5,238원입니다. 근데 채권 금리 올라가가지고 거꾸로 6%로 할인하게 되면 가격은 1,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9만 5천 원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할인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1,009만 5,238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제를 들어가면서 지금 채권 시장의 어떤 시스템과 또 채권의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에 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금리가 아주 막 급상승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일부 은행에서는 이제 후순위 채권이라고 발행을 해가지고 네. 한 7%대 그런 상품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5년 한 6개월 만기 그랬던 네,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그게 되게 좋았던 상품인가요? 네, 아주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은행 후순위라서 이제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이 있지만, 네. 그 이제 그 등급이 AA 플러스 아주 우량한 등급이고요. 금리가 7%대 후반에 나왔는데 7%대 후반에 은행의
돈을 빌려주는 게 되고요. 네. 기간이 5년 6개월이면 이렇게 최근처럼 금리가 떨어졌을 때 자본 이익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좀 올리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5년간 어떤 정기예금을 5년짜리 7.7%대 후반에 7.7%대 운용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 그런 반면에 중간에 지금처럼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기예금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지만 그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정기예금이라는 게 사실 중간에 해지하면은 이 해약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만 채권은 또 그렇지 않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중간 해지에 따른 손해가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투신 운용의 김영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중국발 훈풍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다시금 1190선대를 회복한 채 이번 주 장을 마쳤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1200선대 아래로 다시 내려가면서 시장에 좀 극심한 조정이 혹시라도 오지 않나는 염려를 했었는데요. 자, 그 반대로 시장이 좀 움직여주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 다시금 1200선대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